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굿모닝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제 북한이 육로 차단을 감행했는데요. 이번 폭파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한 두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 두 개 적대 국가론을 최근 들어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남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충격요법을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 결속용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보면 북한의 청년들이 15,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 140만 명 정도가 이제 군 입대, 그다음에 이제 군에 다시 복귀하는 복대 이것을 했다, 뭐 이렇게 청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내부 결속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남측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남관계는 없다. 이것을 또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곧 옵니다. 예.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군사의 긴장의 고조를 통해서 북한의 존재감을 미국 대선에서 각인시키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도발 이런 거를 하면 뭐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줍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뭐 영향을 뭐 구체적으로 준다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투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심리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의 고조는 자신이 만약에 그 정권을 잡으면 없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이나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트럼프는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할 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커트 캠벨 부장관도 급히 한국에 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폭발을 통해서 뭐 더 북한 그리고 김정은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동안에 그 폭파 시설을 설치한 거를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 급작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북한에서는 지난 10월 9일 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폭파를 시키겠다는 예고를 했고 유엔사에도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으로 이제 북한이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북한이 이런 정도까지 행동을 하면서 이런 충격요법을 지금 써야 되느냐의 부분인데요. 북한은 아마 미국 대선에 지금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서의 뭔가 그 영향력 또는 북한의 존재감 부각,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그 충격요법.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북한 영변에 냉각로 폭파시키는 거랄지, 또는 뭐 그 휴전선 선상에서 지피 폭파시키는 거랄지, 뭐 서너 차례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관심을 한반도로 한번 집중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북한으로선 좀 급하게 이런 충격요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간 우리 남북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 사업에 한 1,8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던데 이번 폭파로 인해서 완전히 뭐 날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뭐 안 되겠죠? 지금 이제 이건 두 가지를 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의 동해선이 약 한 20여 킬로씩 그렇게 지금 그 도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쪽에 그
차관이 현물 차관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00억은 맞는데 이번에 이제 끊어진 것은 약 20m씩 끊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800억이 다 날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북한이 그 도로 전체를 드러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00억이 날아갔다 이건 지금 과장된 이야기고 다만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세금으로 지금 이제 도로가 또 철도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끊었다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분노 또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건물 자체를 다 날린 거잖아요. 건물을 다 거의 못 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한 400억 정도 서울중앙지법에 우리 정부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북한이 우리의 그 차관이 들어간 우리 재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지적을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뭐 한반도 위기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방송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소식 들어왔죠. 그 전방에 뭐 장사포 여러 가지 무기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수도권까지 날라오나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수님?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뭐 당장 뭐 전쟁이 터지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니고 북한도 지금 이제 무인기가 다시 날라오게 되면 그 남측에 대한 그 특정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약 8개의 이제 그 포병 여단이 지금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장사정포랄지 또는 북한의 웬만한 포사격이 수도권을 거의 겨냥하고 있고 거기에 다 수도권이 다 탄착 지점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는 늘 이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간의 군사의 긴장 해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수도권이 늘 거기에 그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이 남북 당국 또 주변 국가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이 도로 뭐 동해선, 경의선 이제 끊어지고 이제 판문점만 남은 거 아니에요? 남북 채널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많고 그렇다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좀 미세한, 좀 세심한 상황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 강대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강대강은 국방당국에서는 이제 강한 대비 태세, 대응 태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외교 당국이나 또는 우리의 정무 라인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 나타난 이런 그런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의 출발점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결적으로 가서 군사적인 우발적인 또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손해는 뭐 남북이 다 보는 것이고 우리가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한반도의 군사 위기가 상당히 고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그 핵 버튼이 누가 크냐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뭐 그 지금으로 치면 에피소드 같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때 이제 급반전, 대반전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반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북측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는데 지금의 이 국면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우리 그 대통령실이나 또는 우리 외교 라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국방당국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국방당국으로서의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태세는 정확하게 하되 예. 또 우리가 그 대화할 수 있는 또는 지금의 국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또 지금 캠벨 부장관이 지금 곧 오거든요. 예. 캠벨 부장관이 한국에 오는데 아마 그 이번에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중국의 협조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국면들을 좀 관리하는 일본, 러시아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끝으로 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참석자들 보니까 군 수뇌부들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군 관련 의사 결정을 하면 당 중앙 군사위원회가 하는데 이번 네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격의 그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이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북한도 지금 이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그 김정은 위원장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군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한다.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모인 멤버들을 보면 뭐 국방상 또 뭐 총참모장, 정찰총국장 뭐 이런 다양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였는데 예.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뭐 강경기조의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그 북측이 갖고 있는 노림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응을 하면서도 또 그 지금의 국면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들이 네. 다차원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안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